수시 모집을 얼마만큼 더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정시에 남아있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 보시고, 또 금년의 어떤 트렌드, 지원의 어떤 경향들은 또 어떤지, 어떤 빈틈이 또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시고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채점 결과 좀 시간이 지났죠. 4일날 성적표 받은 것에 대한 좀 제가 다시 한번 더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정시 모집은 사실은 이 수시에 뒤를 이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두 개를 좀 구분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좀 나을지 부분. 정시 모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정시 모집의 특징들, 그리고 수능의 변수, 어떻게 수능이 작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고, 배치표를 지금 아마 받으셨을 텐데 배치표 보는 방법, 배치표에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지원 전략까지 전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자료집 있죠? 한길이라는, 갖고 계세요? 네, 자료집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처음 오신 경우도 있는데 저희 설명회는 자료 보고 연필로 볼펜으로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를 좀 느껴보시고 같이 고민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근데 4페이지를 막상 딱 펴시면 4페이지 밑에는 페이지 번호가 없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그 페이지가 4페이지. 자, 4페이지를 보시면요. 첫 번째, 수능시험 지원 및 응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이미 뭐 지났고요. 응시도 다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이제 저를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2019 수능에 응시라고 되어 있는 응시 쭉 오른쪽 가서 보면 53022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오시면 2020 수능에 48473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이 두 개를 계산을 해보면 지난해 수능 응시자에 비해서 금년도 수능 응시자 인원이 몇 명 정도 줄까요? 대략 45,000명 조금 넘는 뭐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요. 실제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전체 수능 응시자 수가 2019 학년도보다, 지금 대학 1학년 학생들이 봤던 수능 시험에 비해서 금년도 우리가 본 수능 시험의 응시자 수가 45,000명이 줄어들었다. 아마 금년 처음부터는 아니면 지난해부터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수험생, 그러니까 학생 수가 감소가 돼서 금년도 수능의 응시자 수가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바로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국어나 영어는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단일 영역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수학, 가, 나를 보시면 수학, 가가 168,512명이 지난해 응시자였는데요. 금년에 153,869명이죠. 대략 몇 명 정도가 줄어들었나요? 빼보면요. 셈이 잘 안 되시죠? 15,000명 정도 줄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수학 나와보시면 34733명이고요. 금년도에는 312,662명. 여기 몇 명 정도 돼요? 2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45,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뭐 국어나 영어도 똑같이 반영이 대부분 되는데요. 가, 나를 나눠보면 15,000명하고 28,000명이니까 이걸 두 개 이제 보면 대략 43,000명 정도는 45,000명 가까이 갑니다. 그죠? 근데 이 핵심은 가, 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학 가를 본 친구들은 무슨 계열이에요? 자연 계열. 수학 나를 본 친구들은 인문 계열. 이렇게 이제 대분류해 볼 때 인문계에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줄고 자연계에서는 숫자가 어느 정도 줄었느냐를 가늠해 보시면 숫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핵심은 45,000명이 줄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아래 표를 보시면 수능시험 영역별 평균 및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이건 뭘 이해를 돕고자 하냐면 금년도 수능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난이도, 시험이 쉽고 어려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실제 채점 결과가 나온 자료로 보자는 겁니다. 물론 수능시험 본날 있죠. 그 다음날 분석해서 국어가 지난해보다는 쉬웠어요. 수학은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 나 많이 어려워요. 영어는 지난해보다 만점자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90점 이상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나온 결과로 검증을 해서 이렇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국어시험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난이도가 조금 쉬워지긴 했어요. 그죠? 작년에 보시면 2019 수능의 평균이 55점이죠. 100점 만점 시험에. 그죠? 근데 금년에 평균이 몇 점입니까? 59점?
6입니다. 그러면 평균 몇 점이 올라갔죠? 4.6점입니다. 그죠?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난해 수능 본 친구들이 금년에 똑같이 또 수능을 봤다면 2점짜리 하나하고 3점짜리 하나를 다 두 개 문항을 다 더 맞춘 거예요. 실제로 보면 난이도가 쉬웠다고 볼 수 있죠. 두 문항씩을 다 더 맞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 문항은 두 문항을 더 맞았는데 보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라고 그래서 국어에서 100점 만점, 100점을 만점으로 받은 친구, 100점 만점 받은 친구들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150이잖아요. 그죠? 근데 금년도에, 지난해는 150이었는데 금년도에 100점 만점 받은 친구들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이에요? 140입니다. 표준 점수 꼭대기는 오히려 10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시험이 쉬워지면 빼주는 평균값, 나눠주는 표준편차 뭐 이런 것 때문에 표준 점수 꼭대기 점수는 더 내려오게 됩니다. 시험이 어려우면 표준 점수 꼭대기로 더 올라가게 되고요. 자, 수학 가 한번 볼게요. 가는 지난해에 비해서 똑같이 국어처럼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3.1점의 평균이 낮아졌어요. 근데 표준 점수의 최고점은 133에서 134점으로 몇 점이 올라갔습니까? 1점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죠? 똑같이 보면 수학 나형은 지난해 평균이 48.7이었는데 금년에는 44.3이에요. 보니까 마이너스 4.4입니다. 4.4점이 더 어려웠어요. 근데 여기 표준 점수 최고점을 보니까 국어하고는 정반대죠. 지난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몇 점이었어요? 139였어요. 근데 금년에 몇 점으로 바뀌었어요? 149점으로 오히려 10점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해보면 인문 계열은 국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나잖아요. 그죠? 이걸 일단 빼놓으면 국어에서 지난해보다 쉬워진 최고점 10점을 더 잃어버린 점수를 수학에서도 오히려 더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인문 계열은 어떻게 보면 국어보다는 수학의 변별력이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제가 참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국어는 꼭대기에서 지금 보시면 10점 정도 점수로 폭이 낮아졌지만 사실 국어는 인문하고 자연하고 나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만점 받은 학생들이나 최고점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140점 이상의 학생들이 거의 숫자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점이라는 점수는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국어에서.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지난해보다 국어가 쉬워졌지만 국어가 가지고 있는 상위권 변별력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문 계열의 표준 점수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점수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생활과 윤리부터 쭉 시작해서 사회문화까지 보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다 줄죠. 왜 주냐면 수험생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의사 수가.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생년도 16만 3,120명에서 14만 6,83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죠? 대략 보면 몇 명 정도가 줄었을까요? 17,000 정도가 빠졌죠. 그죠? 27,000인가요? 17,000 맞죠? 네, 17,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다 줄어들었는데 보면 또 몇 과목은 또 인원이 오히려 더 늘어난 과목도 있습니다. 보시면 동사, 동아시아사, 그죠? 세사, 세계사, 그 다음에 법정 이런 것들은 인원이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문화도 인원이 다 줄어들었지만 특정 과목에 따라서는 인원이 조금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체적으로 등급 구분해서 볼 때는 4%, 11% 이렇게 23%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선택한 과목에서 1등급의 숫자가 더 나오느냐 덜 나오느냐가 정규 분포로 똑같이 이루어지면 4%일 때 이 숫자가 더 많을수록 내가 인원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약간씩의 변화가 있다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탐구는 전체가 다 인원이 다 줄었습니다. 인원이 늘어난 데가 없죠. 전부가 다 줄었고요. 과학탐구는 또 과목별로 난이도도 여기 이제 최고점 비교 있는데 보면 최고점 난이도도 상당히 좀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원 보면 지난해는 시험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최고점 50점 만점 받은 점수의 평균 점수가 72점이었는데 금년도 몇 점이에요? 67점입니다. 그죠? 5점이 더 내려왔죠. 그런데 지구과학 원 보시면 반대입니다. 그죠?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쉽게 출제가 됐나 봐요. 평균 점수 최고점 50점 만점이 69점이었는데 금년도 몇 점이에요? 74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 탐구 영역으로 보정해주는 변환 표준 점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적용이 아니고 내가 받은 표준 점수 과학 탐구의 최고점을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내가 선택한 과목이 쉬우냐 어려우냐에 따라서 평균 점수 50점 만점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도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면 유불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탐구 고정 점수라는 건 여기서 보는 이 유불리를 어떻게 해요? 최소화시켜주고 유불리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참 4페이지에서는 그 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것, 평균은 달라지고 표준 점수 최고점이 다르다는 거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5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5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거는 만점을 받았을 때 평균 점수 최고점이 얼마이고 평균에 따라서 평균 점수 최고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런 거였잖아요. 5페이지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자, 1등급 위에 최고점까지는 100점 만점을 받거나 50점 만점을 받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5페이지에서는 그걸 보시면 그러면 1등급 정도 내려오는 소위 상위 4%라고 얘기하는 1등급 정도가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2019 수능에서 1등급 4%에 해당되는 점수 보면 몇 점이에요? 132점이 표준 점수죠. 찾으셨어요? 근데 금년에는 얼마예요? 131점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정도만 낮아진 거예요. 그죠? 아까 꼭대기에서 보셨잖아요. 작년에 150에서 금년도에 얼마요? 140으로 10점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쭉 내려와서 1등급 선에서는 보니까 이 평균 점수 두 개가 어때요?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가 한번 볼게요. 수가에서는 아까 꼭대기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으면 133에서 134로 1점이 올라갔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1등급 선입니다. 126에서 128로 여기는 오히려 2점 정도가 더 높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은 100점이 2점, 3점, 4점이잖아요. 근데 꼭대기 상위권의 학생들을 보면 4점짜리 하나, 3점짜리 하나로 지금 가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넘어가면서 1등급 9분선 정도 되면 왔다 갔다 하니까 2점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쭉 내려가서 보시면 4등급을 보면 110점, 110점 똑같죠? 지난해랑 금년이랑. 그죠? 그래서 이 표준 점수의 특징이 일정 구간에 가면 표준 점수는 시험의 집단이 다릅니다. 작년도 시험 본 학생들 지금 대학 1학년에 있잖아요. 우린 지금 고3이에요. 시험의 집단이 다르단 말입니다. 시험의 난이도도 달라요. 지난해 수능과 금년 수능 시험이었으니까. 이렇게 다른 것들도 표준 점수는 같은 척도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 이따 뒤에 다른 말씀 하나 참고로 드려야 돼서 요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수학 난은 한번 보세요. 1등급이 뭐 뒤로는 비슷해진다고 보면 작년에 130이었잖아요. 1등급 컷입니다. 그죠? 근데 금년에 얼마예요? 135예요. 이거는 지금 100점 만점이 139에서 149로 10점 정도 더 높아졌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1등급까지 오고 있어요. 그죠? 5점 정도 더 높아졌으니까. 그죠? 1등급 밑에까지 여전히 수학은 영향력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국어에 비해서. 그러니까 국어에 비해서 수학은 1등급까지 계속 영향력이 있어서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제가 바로 뒤에 설명드리는 총점 분포 이런 것들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죠? 국어는 1등급 커서 오니까 지난해하고 점수가 비슷해지는데 수학 나는 1등급 정도 4% 오더라도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지더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등급급 점수로 표준 점수는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점수다 말씀드렸고요. 5페이지 아래 보시면 영어가 있어요. 자,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100점 만점 시험에 90점이 넘으면 1등급입니다. 80점, 2등급 이렇게 오는데, 지금 현재 대학에 있는 2학년 학생들이 시험 볼 때는 2018 수능인데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그때는 90점 이상이 영어 절대평가 첫 시행되는 해였는데 90점 이상이 10%나 됐어요.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얼마예요? 5.3%예요.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5% 정도로 절반, 반토막 정도 났죠. 근데 금년에는 어떻게 돼요? 이거 참 공교롭습니다. 대학 2학년과 대학 1학년이 봤던 시험에 둘을 합해서 나누기 2한 평균 정도 됩니다. 딱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죠? 세 번째 시험에서. 자, 7.43%가 90점 이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은 영어 1등급 숫자가 지금 보면 7.43%에 해당되는데,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느냐,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영어가 사실은 등급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정시 모집에서는 많은 것들의 제약을 겁니다. 실제 지원해서 대학을 결정하는 데도 제약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학과를 결정하는 데도 좀 제약이 되고, 그래서 국어, 수학, 탐구와 영어 성적이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6페이지예요.
여기는 사회탐구 9과목에 대한 지난해 수능, 그다음 9월은 모평 참고로 보시고요. 금년도에 수능하고 표준점수, 원점수 비교를 해놨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실제로는 원점수가 없고 표준점수하고 100분위 점수만 가지고 반영을 하니까 다른 과목은 쭉 이제 차이 점수 맨 오른쪽에 있는 2020 수능 대비 참고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2019 대비인데 참고해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윤리와 사상 한번 보세요. 윤리와 사상은 2등급의 등급이 블랭크입니다. 그죠? 2등급 등급 구분 점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왜요? 만점자 수가 많아서 그 만점자 수가 13.88%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 4%잖아요. 그죠? 4%를 넘어선 겁니다. 2%를 몇 퍼센트에 얼마냐면 11%잖아요. 그죠? 2등급은 2등급 11%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3%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근데 1등급자 수를 1등급을 줘야 되니까 1등급은 어떻게 주냐면 만점자는 다 1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1등급의 컷이 50점이 되는 거고요. 그 50점이 13.88%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을 다 13.88 주고 나니까 2등급 11%가 없죠. 2등급은 블랭크예요. 자연스럽게 3등급으로 넘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불리가 있어요. 내가 윤리와 사상을 선택했는데 어머 시험 쉬웠어요. 그죠? 대박이야. 나 50점 만점 받았잖아. 그러면 1등급입니다. 원래 수시에서 탐구, 사회탐구는 한 과목으로 쳐서 한 개 영역으로 쳐서 한 개 과목이 등급으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윤사 선택한 친구들이 오히려 좀 덕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되게 어렵다고 뭐 보는 영역이 과목이긴 한데. 자, 비슷하게 세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는 조금 다르긴 해요. 1등급이 3.4%가 안 되고 2등급이 조금 많아, 2등급이 47점이 좀 많아서 2등급이 좀 블랭크 되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세계사도 지금 2등급이 없어요. 블랭크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많지 않은데 지금 세계사하고 그다음 윤리와 사상이 두 개가 블랭크로 지금 나왔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제가 사회탐구의 고정 점수를 가지고 유불리로 나올 텐데 오히려 더 득을 보는 학생도 있는가 하면 몇 개 틀려가지고 또 손해를 보는 친구도 있고 이 등급 블랭크 때문에 유불리가 더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 정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는 과학탐구입니다. 물화생지의 4과목, 1, 2에서 8과목인데요. 크게 이슈는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등급 구분 점수는 대동소이하게 가는데 두 과목 볼게요. 생명과학 1 한번 보시면 생명과학 1이 지난해 조금 어렵게 추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등급에 오니까 67 지난해 표준 점수죠. 금년도 표준 점수 66. 원점수 보면 44에서 48이니까 금년에 4점이라도 높아졌잖아요. 1등급 컷이 생명과학 1 얘기입니다. 1등급 컷. 찾으셨죠? 자, 여기 보면 원점수는 4점인데 표준 점수는 1점 정도. 그러니까 반대죠. 원점수가 4점이 높아지니까 표준 점수는 1점 정도밖에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명과학 2를 보면요. 지난해 원점수가 45점, 금년도 45점이 똑같잖아요. 근데 1등급 컷은 원점수는 똑같지만 표준 점수는 66에서 64로 오히려 더 2점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원점수에서 봤던 등급컷 쉬웠니 어려웠니 이런 것들이 표준 점수로 오면 아무 소용이 없이 다 싹 그냥 새로운 백지에다가 새로운 표준 점수와 새로운 백분위 등급이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시고요. 받은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이 점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분석해서 어느 정도 상위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8페이지 여기부터 좀 중요합니다. 앞에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자, 내가 인문계열이에요. 그러면 인문계열은 지금부터 셈할 수 있는 게 국어 표준 점수를 일단 보면 그 다음에 수학 나죠. 영어는 등급이니까 일단 차치해 두고요. 사회탐구의 2과목이에요. 그죠? 이 2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합해요. 봤더니 410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표에 8페이지에 인문계열에 해당됩니다. 표에 410대 있죠. 찾으셨어요? 네, 410대 있는데 나는 100분위를 한번 계산해보자. 그러면 내 받은 성적표에 국어의 100분위, 그 다음에 수학 나의 100분위, 사회탐구는 2과목의 100분위를 평균을 내야 됩니다. 100이 만점 나올 거잖아요. 그죠? 2과목의 평균을 내서 300 만점으로 봤더니 내가 295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국어, 수학, 나의 사탐 2과목의 표준 점수가 410, 100분위가 295.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로 보나 100분위로 보나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400점 정도를 표준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100분위를 봤더니 295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보다는 100분위로 할 때가 훨씬 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비교해보는 표로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상승차라는 거는 기관마다 좀 더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22만 5천 명이라고 아까 인원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어하고 수학, 나의 사탐 두 과목을 본 친구들, 물론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 4개의 영역을 본 친구들의 인원들을 보고 22만 5천 명이 전체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대략 380점 정도까지 해당되는 선이 2만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거고요. 22만 5천 명 중에서 퍼센트 계산해 보면 대략 10%, 9.42% 정도에 해당된다.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의 영어 등급은 2등급 정도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선으로 다 일치를 해서 이 정도 수준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일치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80 라인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380, 267 이렇게 쭉 가면 지난해 점수는 몇 점 나와 있습니까? 표준 점수가? 378돼 있죠.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378점이라는 거는 지난해 입시 결과들 다른데 먼저 우리 학교에 378점짜리가 어디 갔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간 대학을 금년도에 가려면 380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점수.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가 볼게요. 403점이라고 있죠? 위에서 두 번째. 찾으셨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410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이 점수가 쭉 오면 370점까지 똑같고요. 0이죠. 그 위로는 지난해보다 점수가 더 올라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학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 나는 국어에 비해서 1등급의 점수 자체가 더 높아졌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던 대로 150에서 140으로 국어가 낮아졌는데 1등급 수준에서 비슷해졌어요. 근데 수학 나는 139에서 149로 높아졌는데 1등급에서도 여전히 5점 정도가 높잖아요. 그죠? 이 영향력 때문에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인문계열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쭉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370점대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점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50점 정도 보시면 지난해 점수가 몇 점이에요? 353이죠. 그죠? 여기는 오히려 더 마이너스 3점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난해보다 인원이 4만 5천 명이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그 4만 5천 명 중에서 아까 인문계열 수학 나와보니까 얼마 줄어들었어요? 2만 8천 기억나셔요? 그 인원이 줄어든 걸 셈해서 저희가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낮아도 금년에는 가능하겠더라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즉 오른쪽에 보시면은 역시 아까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 비교해봤잖아요. 지난해 표준 점수하고 지난해 100분위를 비교해볼 때 똑같은 라인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자, 금년도에 410에서 맨 왼쪽에 나와 있는 410에서 400까지의 점수라면 10점 차이 나죠. 빼기 하면, 그죠? 그 다음 그 오른쪽에 있는 100분위는 295에서 290을 빼면 몇 점이에요? 5점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10점 차이가 이 꼭대기에서는 100분위로 몇 점 차이 나요? 5점이에요. 5점. 차이 폭이 다르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8페이지입니다. 370에서 350을 찾으세요. 두 개 라인. 두 개 라인 빼서 점수 빼면 370에서 350 빼면 몇 점이에요? 20점 차이 나죠? 표준 100분위는 그 옆에 있네요. 253. 그 다음에 223. 찾으셨어요? 몇 점 차이 나요? 30점 차이 나요. 자, 위쪽에서는 보면 표준 점수 10점 차이 나는 게 100분위는 5점밖에 차이 안 나죠? 여기 밑에 내려오면 표준 점수 20점 차이 나는 게 100분위는 몇 점 차이 나요? 30점 차이로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위권에서는 100분위보다 표준 점수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대부분 대학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내가 표준 점수 잘한 게 더 유리하고 중위권 정도 내려가면 100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특히 100분위에서는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더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오른쪽에 봐서 다시 지난해 거 한번 보시면 370 같은 라인이라고 그랬죠. 지난해 370, 금년에 370 찾으셨어요? 근데 금년에 350이 쭉 가면 지난해는 353이었잖아요. 그죠? 자, 위아래 빼면 아까 표준 점수 20점 차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370에서 350. 근데 금년에는 370에서 353이니까 몇 점 차이 나요? 17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7점 구간이 금년도에는 20점 구간으로 3개 구간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더 촘촘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00분위는 똑같아요. 또 30, 30 이렇게. 여기까지가 인문계였고요. 자연계 제가 안 했는데 되게 복잡하긴 하죠?
숫자 얘기하니까 그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네. 하지만 9페이지 보면 자연계인데 자연계도 인문계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연계 한번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연계 우리 학생이 자연계다. 네, 내리시고 새로 설명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자연계를 위해서. 자, 9페이지 보면 자연계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표에서 다시 표준 점수 400점. 이거는 자연계는 국어하고 수학, 가하고 과학 탐구의 두 과목입니다. 표준 점수를 다 합해서 400점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국어, 수학, 과학, 과탐의 두 과목의 100분위는 평균을 내서 다 하면 300이 만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100분위는 294가 나왔어요. 그러면 400에 294면 나는 표준 점수로 하나, 100분위로 하나, 위치가 똑같구나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보니까 표준 점수로 했을 때 380이 나왔어요. 380. 근데 100분위로 하니까 280이 나왔네요. 그러면 나는 표준 점수보다 뭐가 유리해요? 100분위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 380에 해당되는 100분위의 위치는 274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물론 기관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 설명회를 가서 보시니까 달라요 이게 위치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를 놓고 보면 어느 정도까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준 점수가 유리한지 100분위가 유리한지를 셈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관마다 나오는 자료들 가지고. 제 생각엔 아마 대부분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380점 라인을 쭉 따라가니까 지난해 표준 점수는 몇 점이에요? 383이에요. 그죠? 지난해보다 표준 점수가 3점 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부족해요. 그죠? 금년도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죠. 국어의 변별력이 낮아졌죠. 그죠? 아까 150에서 140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수학, 가는 어때요? 133에서 134니까 크게 높아지진 않았어요. 평균이 3점 정도가 낮아지긴 했겠지만 그죠?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이 정도 폭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까 인문에서도 370, 350 비교해봤죠. 자연에서도 봅시다. 맨 왼쪽에 표에 19페이지 나와 있는 표에 370하고 350 두 개를 세매보니까 차이가 20이잖아요. 그죠? 100분위는 여전히 259에서 226이 몇 점이에요? 33점 차이 나죠? 찾으셨어요? 네, 근데 오른쪽에 쭉 와서 보면 표준 점수는 지난해 370이 금년에 370이 지난해 373, 금년에 350이 지난해 354예요. 373에서 354의 차이를 보니까 19점. 별로 차이 없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1등급 밑으로 내려서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표준 점수가 다 비슷해지니까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354에서 350으로 점수가 떨어진 것은 여전히 점수가 차이가 납니다.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점수는 그렇고 100분위 보니까 370, 373의 100분위가 261이죠. 그 다음에 금년에 350, 지난해 표준 점수 354에 100분위가 231이에요. 이 구간도 30이죠. 그죠? 그러니까 100분위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을 구하자는 건 아니고요. 점수의 변화가 있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지난해 비해서 금년에 표준 점수는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이런 정도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고요. 지난해 표준 점수는 왜 달아났느냐? 이 정도 점수로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 대학을 갔어요. 그죠? 입시 결과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 거 보니까 표준 점수가 이 정도로 갔어요. 그러면 금년도 점수로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이 정도 점수면 되는구나 라고 금년도 점수로 비교해서 변환을 해서 보는 조견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게 됐죠? 네. 10페이지 이제 넘어갈게요. 10페이지는요. 그 위에 있는 표는 사실상 지금 크게 쓰이지는 않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와 영어를 가지고 이제 영어는 등급이니까 빼고 국어, 수학, 탐구의 3개의 점수를 만약에 특정 과목, 탐구를 하나 뺀다든지 수학을 하나 뺀다든지 이러면 내가 잘한 두 과목의 점수로 조견을 해서 보는 표입니다. 표준 점수가.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나은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한 개 영역이 내가 점수가 되게 안 나왔어요. 3등급, 3등급, 하나 6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실 표준 점수 100분위로 해야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6등급이 나온 점수 영역은 빼고 표준 점수 100분위로 계산하는 게 낫다.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많지는 않죠. 네, 뒤에서 배치표 모습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문 자연표를 보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10페이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10페이지 아래에 있는 표 보시면 380 라인 한번 찾아볼게요. 인문계 380에 보면 국어의 표준 점수가 125.6, 수학 나는 128.4, 사탐은 126.0, 영어는 2등급 정도 해당된다. 그리고 그 옆에 이어서 100분위로 놓고 보면
88, 90.2, 88.9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나는 380점, 내가 만약에 국어 수학 탐구 380이라면 내가 가진 고유한 국어 점수, 예를 들면 국어 나는 130이에요. 수학은 125예요. 사탐의 두 과목 평균 점수 몇 점이에요?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다 합하니까 380이에요. 그럼 내가 아닌 국어 수학 탐구에서 380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영역별로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는 표입니다. 이해되시죠? 내 점수도 중요하지만 남의 점수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왜 이건 중요하냐면 이 평균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대학별로 점수 계산할 때 나는 내 거 가지고 계산되면 되는데 배치 점수 계산될 때는 다른 친구들 가지고 계산돼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른 친구들로 계산되는 친구들의 표집, 표본이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점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면 380인데 아까 내가 국어 13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문계열에서 국어를 40% 반영하는데 내가 130 받으면 4.6점이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4.4점이 더 유리하잖아요. 이 학생들보다. 그죠? 그러면 국어 반영 비중이 높은데 내가 훨씬 더 유리한 거예요. 그죠? 자연별도 똑같습니다. 보면 380 라인 보면 수학가가 123.9잖아요. 평균이. 나도 380점 받았는데 나는 보니까 수학가가 130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보다 6.1점이 높죠? 그럼 수학 40% 반영하는 데 가면 난 대박이에요. 그죠? 가중을 주는 데 가면 내가 수학가 점수가 더 높으니까 훨씬 더 점수가 높아진다. 이해되시죠? 뒤에서 마지막에 이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능 채점의 결과 분석이고요. 요 앞에 나와 있는 표들은 비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설명해서 가져온 표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거의 제가 설명드린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고 서로 상호 기관별로 좀 비교해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되셨죠? 머리 많이 아프시죠? 네, 고개 한번 드시고 이제 머리 좀 식히셔야 돼요. 네. 나머지 책자에도 중요한 내용들도 있긴 한데 이 책자는 꼭 시간을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중요한 부분만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프레젠테이션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시 발표 이제 12월 10일 날 했죠? 13일까지 아마 돌고 놀 텐데요. 수시에 붙은 친구들 참 좋겠어요. 그죠? 합격 등록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능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수시로 가시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수시에 예비번호를 받았어요. 그죠? 수능이 잘 안 된 친구예요. 수시로 가셔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조금 남아있죠? 예비번호를 받았으면 내 앞에 아이들이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이제 수능이 잘 안 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 해야 될까요? 네, 열심히 아무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친구들이 빠져야 수시에 내 차례가 오니까. 그죠? 네, 수시로 가면 됩니다. 아무튼. 자, 정시에 수능 잘 받았어요. 근데 수시에 예비번호 받았네요. 이런 경우는 아까 이제 오전에 오셨던 그 지방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인문계열 학생인데 이 녀석이 뜬금없이 한의예를 하나 넣어놨다네요. 지방에 한의를 넣었는데 예비번호가 97번이래요. 안 빠지면 되는데, 그죠? 앞에 안 빠지고 이렇게 내 차례가 안 오면 되는데 서울대 갈 수 있는 실력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만약에 한의에 앞에 아이들이 다 빠지고 내 차례가 오잖아요. 그죠? 그럼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수시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면 정시 수능 잘 봤는데 수시 예비번호 받은 친구들은 정시로 가는 게 나오니까 빠지지 말아주세요. 앞에 빠지지 말고 그냥 수시에 제 차례가 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수시가 안 됐어요. 정시 수능 웬만큼 나오세요. 우리 같은 아닌가요? 그래서 가군 잘 아무튼 고민하시고 지원을 하면 정시로 가면 되는 구조이고요. 이거 참 힘듭니다. 그죠? 수시가 지금 확실히 다 안 됐는데 수능도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정시라고 해놨잖아요. 중요한 건 정시 지원을 하셔야 돼요. 정시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뭐 지역이든 아니면 학교든 아니면 학과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 결정을 조금 더 봐야 되는, 그 다음 상황들을 봐야 되는 이런 쪽으로 꼭 정시에 꼭 지원을 하기를 당부를 합니다. 자, 금년도에 보니까 정시 모집의 특징이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동소이하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문은 수학나, 국어, 그 다음에 영어 등급, 사탐 성적이 주로 내가 갈 수 있는 인문계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결정짓는 영역의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계는 무조건 수학가, 물론 수학가가 꼭대기 변별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하지만 수학가에 1등급을 받은 친구는 절대 많지 않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점짜리로 가잖아요. 그러면 수학은
이 만점 받은 친구들 또는 1등급 받은 친구들 쭉 보면 한 2,000명, 4,000명이 쭉 있다가 8,000명으로 갔다가 갑자기 16,000명으로 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생들 숫자가 갑자기 점프해요. 4점 구간에 놓고. 그러니까 뭐 4점에 계속 이제 뭐 133에 134에서 쭉 내려가다가 128, 뭐 127,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 구간에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나는데 특정 구간에 인원이 거의 2배 이상씩 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수학 가형을 받은 친구들은 수학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연계력 역시 바탕이잖아요. 과학 탐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국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웬만큼 변별력이 있어서 이 세 개이고요. 영어가 물론 중요하긴 해요. 2등급, 3등급보다 1등급 받는 게 훨씬 중요하긴 한데 순서로 놓고 보면 수학과 바탕이 우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들도 금년에 조금 더 많아질 거로 보이십니다. 이런 판단 이유는 사실은 수능시험이 변별력이 있고 지난해보다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만점자도 사실은 뭐 그렇게 뭐 몇십 명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몇백 명 안 나오잖아요. 그만큼 영역을 다 잘 본 친구들은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을 조금 더 갖춘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어 수학 탐구의 평점수 100분의 영향력과 등급까지 환산해서 봐야 하는 게 필요하고 상위권은 수학하고 국어가 여전히 자연계는 바탕까지 포함해서 성적 순으로 조금 지원이 결정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 큰 거는요, 이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수험생 감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수험생 감소 때문에 일정 부분에 가게 되면 일정 부분은 지난해보다 점수가 훨씬 더 낮아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다른 기관들이나 배치표를 보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또 하나, 이 영어 절대평가가 3년차 왔잖아요. 대학 2학년, 대학 1학년, 그리고 저희 이렇게 왔는데 이 3년 기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은 90점 이상이 10%나 되고요. 그때는 이제 52만 명 시험에서 5만 2천 명이었습니다. 작년에 지금 대학 1학년 가 있는 친구들 이때도 인원은 52만 명 정도가 많거든요. 근데 5%니까 인원 한 2만 7천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게 절반이었죠. 근데 금년에는 인원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인원은 줄어서 48만 명이 시험 봤는데 50만이라는 정도로 가까이 하고 본다면 이게 7.4%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3만 5천 명 정도가 또 90점 이상의 1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수험생 감소와 수능시험 체제 변화, 영어 절대평가 이런 것 때문에 입시 결과를 대학 2학년이나 대학 1학년 그리고 요 두 개 학년을 포함해서 저희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는 데는 여전히 조금 자세한 분석, 상황들을 조금 더 해석하는, 깊이 있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일부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 그죠? 인원의 변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작년도 결과를 비교해 볼 때는 아까 조견표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활용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변수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앞에 왜 그 등급 기준 위치들을 막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국어 지난해 2019학년도에 국어에 52만 8천 명이 시험 봤는데 1등급 숫자가 24,700이었고 2등급이 58,490 이렇게 해서 등급가로 인원이 이렇게 있어요. 금년 수능 한번 볼게요.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48만 아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근데 1등급 숫자가 몇 명 나오면 23,000명이에요. 24,000명이 23,000명으로 줄었어요. 봤더니 1,400명이 준 거죠. 여기는 이제 11%까지 가니까 동점자도 있고 비율로 이렇게 가니까 여기는 또 요 구간에서는 좀 늘었어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고요. 3등급에서 보니까 8,000명 정도가 줄었어요. 금년에 4등급까지 가니까 얼마예요? 2등급 좀 2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24,000 등이라는 위치를 찾으면 1등급보다 2등급 머리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국어 1등급이 갔던 친구들이 금년에 국어 1등급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죠? 작년에 이거 보면 인문계열에서 3등급 끝으로 합격했던 친구가 12만 5천 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3등급 지나서 4등급 머리에 와도 됩니다. 그죠? 맞죠? 수적으로 계산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수학가, 수학나예요.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2,000명이 줄었어요. 1등급 숫자가. 10,000명이었는데 금년에 8,600명밖에 안 돼요. 요 위치를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2등급의 머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분위가 95나 94나 이런 친구들도 작년 1등급하고 똑같은 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2등급, 3등급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수학 나도 마찬가지예요. 2만이 지금 15,000이잖아요. 4,000명 차이 나요. 그죠? 5,000명이 가깝죠. 그러면 이게 1등급이 아니라 2등급의 머리에 있는, 1등급에 가까운 2등급 학생들 있잖아요. 표준 점수랑 100분이나. 이 친구들도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래요. 왜? 입시라는 게 원래 똑같이 수시에 빠져나가는 학생들이 똑같다면 남아있는 수능 시험으로 성적을 가지고 이 친구들을 위에서부터 계산돼서 들어가는 거니까요. 구조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조견법 보셨잖아요. 근데 일부 기관에 이렇게 안 돼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맞아. 너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할까? 다른 기관들은 배치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최종 판단해서 지원하실 때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에는 훨씬 더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5만 명이 또 줄어요. 여기서 또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죠? 인원이 또 줄어듭니다. 또 똑같은 상황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1등급 받은 친구들, 그러니까 이제 금년에 고3이겠죠. 고3 학생들이 1등급 받았던 것보다 이제는 2등급 가까이 받더라도 또 대학에 갈 수 있는 구조가 바뀝니다. 더군다나 2022학년도는 또 뭐라고 그래요? 2021학년도 인원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죠. 2022학년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보면 정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구조로 바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상황에서 일단 끝이고요. 자, 정시 모집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면 수능 100% 선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부를 10% 정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학생부의 영향력은 미비하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수시 5와 정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성적이 만약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면 정시 포기하고 또 1년 더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떻든 내가 받아놓은 성적 가지고 정시 모집에 가군, 나군, 다군을 반드시 넣어봐야 되는데요. 뭐 그런 상황들을 결정하실 때 성적이 되는 친구나 아니면 그냥 한번 원서를 내보는 친구들 간에 다 중요한데 진로와 관련되는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대학도 좋아요. 지역도 좋고 다 좋은데 진로와 관련돼서 어떤 학과를 선택하느냐 앞으로 좀 유망할 거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보자는 거고요. 최상위권은 제가 볼 때는 변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확보하면 금년도에도 분명히 대학 가는 구조에서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시는요. 수시 마감되고 난 다음에 12월 26일에서 12월 31일까지 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간까지 다음 주 이게 금요일이죠. 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좋아하신다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봤더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설명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 기관들을 또 참고를 하시고 해서 다른 정보들을 많이 취합해서 최종 요 원서 접수 날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원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12월 31일 날 원서 접수하면 보니까 역대로 가장 빨리 정시 모집에 합격자 발표하는 대학이 한양대학이에요. 일주일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 딱 그냥 끝나면 바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그 주에 합격자 발표 막 하고 예비번호 막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끝나는 것은 그 2월 4일까지 가야 돼요. 서울대가 마지막 발표를 하고 서울대가 어느 군에 있어요? 가군에 있잖아요. 그죠? 연고대가 나군에 있고 그래서 서울대 합격자다 등록이 다 처리 끝나야만이 또 이제 거기에 추합이 있는 친구들은 연고대 자리가 빌 거잖아요. 그죠? 그 연고대 자리를 또 이제 움직이고 대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까지 가려면 2월 중순까지도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체 지금 정시 모집에 우리가 전반적인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데요. 인원 규모로 보면 지난해 대학 1학년 학생들보다 한 3,800명이니까 4,000명 정도가 전체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다 고려할 것도 아니고 이 83,000명에서 79,000명으로 인원이 줄어든 게 무슨 의미랑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축소해보면 대학별로 좀 보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대학별로 보는 것은 의미가 좀 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대학에서 쭉 내려가서 어느 정도 대학에 있는 내 학과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면 대학별로 보는 게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 자연으로도 합해서 보면요.
서울대는 지난해랑 금년이랑 인원이 변화가 없는데 연대는 인원이 늘었어요. 120명, 고대도 늘었어요. 90명, 서강대 늘었어요. 117명, 성대는 엄청 늘었네요. 418명, 그죠? 인원이 늘고 일부 줄어든 대학들도 있는데 늘어난 대학들이 많죠. 그래서 15개 대학이에요. 15개 대학.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냐 봤더니 1,300명이 늘었어요. 1,300명밖에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근데 1,300명이면 대학 하나를 중간에 하나 볼게요. 자, 경희대 하나 볼까요? 경희대 2개 합하면 얼마예요? 1,100명 정도 되죠. 그죠? 이 경희대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1,300명이라는 인원은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15개 대학이 16개 대학으로 지금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늘어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인원이 늘어난과 동시에 수험생 수, 아까 1등급자 수 그만큼 줄었잖아요. 그죠? 등급당 등급이. 이게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 작용이 되면 분명히 지난해보다 입시 결과가 낮아도 금년에 들어가야 되는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 반영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상호 점수들을 좀 고려해봐야 되는데 조금 뭐 이럴 수도 있고 지금까지 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기관들 점수 되게 높아요. 특히 일부 기관 점수가 너무 높아요. 그 정도의 아이들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에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향 지원하게 됩니다. 하향 지원이란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더 아래에 있는 학과를 자꾸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로 보면 경희대 정도까지 마지노선을 놓고 한양대나 또는 성균관대나 또는 서강대 갈 친구들이 한 곳 정도는 낮추자 그래서 경희대 정도나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위쪽이 또 비어요. 그래서 금년 입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 두 가지 수험생 감소하고 난이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시 보직 인원 증가 이것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리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좀 납축해가면서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인문자연공이 한 가지 특징은 가군 나군은 여기저기 서울대가 가군으로 버티고 있고 연고대가 나군이잖아요. 다군은 없어요. 그 다음에 서강대하고 성대 여기 성균관대 한양대는 또 분할 모집을 하죠. 자,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서울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정리가 돼서 복수 지원할 거잖아요. 서울대 다 둘 다 붙으면 서울대 붙고 연대나 고대 붙으면 웬만하면 서울대 등록하고 갈 거예요. 그죠? 저희 생각에. 그래서 서울대가 먼저 차고 연고대. 그 다음 연고대, 서강대 이렇게 복수 지원하면 서강대 등록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웬만하면 다 연고대 등록할 거예요. 그죠? 그럼 연고대로 차요. 그 다음 서강대 자리가 비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주고받고 계속 하겠죠. 물론 성균관대 지원하면서 고대 지원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위에서 여기 차고 여기 차고 이렇게 차곡차곡 차서 지그재그로 다 위에서부터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다구는 여전히 중앙대가 대략적인 위치로 놓고 보면 가장 선두에 나올 수 있는 대학 정도라서 여기는 경쟁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죠? 커트라인도 1차 합격이 되게 높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자꾸 돌죠. 돌고 돌아서 10배수. 예를 들면 20명 뽑는데 10배수면은 몇 명입니까? 예비 200등까지 넘어가기도 하죠. 그죠? 예비분은 아주 뒤쪽을 받아도 계속 돌고 돌아서 몇 차례가 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다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15개 대학에서 가군은 아까 보면 인원은 조금 변동이 있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4,500명. 그 다음에 나군은 5,300명, 다군은 1,500명이죠. 나군이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몇 명이 더 늘었어요? 1,000명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약간 팁을 드리면 어때요? 나군에다가 어떻게 돼요? 지원을 해서 합격할 가능성을 좀 두고 염두에 두시고 나군을 노리는 게 훨씬 더 나아진 겁니다. 같은 놓고 왜? 구단마다 어떻게 돼요? 가군에 한 곳, 나군에 한 곳, 다군에 한 곳에서 군마다 한 번씩 지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원이 여기가 더 훨씬 늘어났으니까 여기가 더 유리하더라. 이렇게. 글쎄 팁을 드린 건데. 자, 인문계열 놓고 볼게요. 이거 합계인데요.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자료 집안에 다 있는 거예요. 자, 서울대 연대고대 인문계를 놓고 보면 여기까지가 1,100명이고 누적이에요. 2,400명, 4,500명, 6,000명 정도 운동공사. 아까는 인원을 다 합산해서 본 건데 전체를 보니까 요 인원 자체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던 표 있죠. 아까 총점 분포표라고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연계시켜서 보면 도움이 되니까 배수 차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숙대까지 놓고 보면 4대 1 정도 되잖아요. 팁을 드리면 여기가 6,000등이잖아요. 그죠?
6,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면 4대1 나오면은 아까 표에서 6,000명 4대1, 그죠? 465, 24에서 23,000등까지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차곡차곡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낮게도 넣지만 낮은 친구들이 높게도 넣잖아요. 그래서 분포가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21,000등, 24,000등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대학을 조금 더 이렇게 수도권까지 보면 10,000등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수도권까지 놓고 보면 40,000등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8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네, 말씀드려야 또 여기 보시면 예상 성차라고 되는 거 41846 있죠? 365 찾으셨어요? 8페이지에 찾으셨어요? 네, 이 정도 선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인문계열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점수 잣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 놓고 보면요, 서성한까지가 2,500등 정도가 되죠. 서영구가 1,000명 정도고, 여기도 4,000, 5,000 이렇게 건동수까지 5,000 가죠. 그 다음에 전체 보면 10,000 정도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40,000등 정도 4대1, 물론 5대1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대략 이제 정시 모집에 군마다 하나씩 넣으니까 4대1 정도가 평균 정도 나오고, 물론 상위권에는 더 많습니다. 네, 4대1 정도가 나오면 평균적이라고 보는 건데 4대1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350점 정도까지죠. 그죠? 계산을 해봐야 되고, 내가 이제 영역별로 점수가 다르니까 국어가 내가 점수가 더 높은지 국어 반영 비중이 어떤지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다면 그게 다 달라지겠지만 대략 이 정도까지 가려면 350점 정도도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시 모집에서 다 못 뽑고 2월 시킵니다. 그죠? 오늘 저희 이제 지인 한 분도 만났는데 수시에 6개 넣었는데 5개를 떨어졌어요. 하나 붙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고대입니다. 왜 고대 붙었냐고 봤더니 내신도 별로 좀 좋지는 않은 친구이긴 한데 왜 붙었냐고 봤더니 고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습니다. 수능 성적이 괜찮아요. 최저 기준을 여건이 갖춘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기준 때문에 붙은 거예요. 수능 최저 기준으로 잣대를 놓고 보면 고대를 붙을 수 있는 수능이 된 거죠. 고대 보시면은 지난 2017학년도에 141명이 수시에서 이월됐네요. 대학 2학년 190명 넘어왔네요. 대학 1학년 240명이 넘어왔어요. 수시에서 다 못 뽑고 정시로 이월됩니다. 연세대 한번 볼게요. 연세대 350명, 297명, 267명.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넘어왔죠. 금년에 수시 모집에서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죠? 해지했잖아요. 그죠? 그럼 인원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한양대가, 그죠? 한양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수시에서 없어요. 논술도 없고 학종도 없고 학생부 교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수시에서 얼마 정시로 2월 돼요? 30명, 17명, 12명 막 이랬잖아요. 이거보다는 많을 것 같긴 해요, 연대가. 근데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생기죠. 하지만 서울대는 보면 200명 조금 넘게 여전히 나오고요. 성균관대는 봤더니 대학 2학년 많고 대학 1학년은 또 소폭 줄어들고 해갈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금년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 20일 이후에 이거는 대학별로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지원하라고 하는 학과 있죠? 모집단위. 그 모집단위에 내가 봤더니 인원이 얼마만큼 더 늘어나느냐. 예를 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배치표에 있는데 10명이었는데 내가 지원하라고 하는 학과 모집단위가 10명이었어요. 모집 인원이. 근데 수시에서 2월이 또 10명이 더 됐어요. 그러면 대박이죠. 그죠? 10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커트라인이 훅 나눠지겠죠. 그죠? 그래서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집 단위별로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우리가 이해하려면 정시 모집은 예비 번호 받아서 추합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예비 번호.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정시에서 가군을 지원했는데 예비 번호를 받았어요. 근데 예비 번호로 붙어야 되는데 예비 번호로 떨어지면 안 되지만, 그죠? 예비 번호를 받아서 붙었어요. 정말 금상첨화죠. 최고입니다. 근데
가군 다 넣었는데 내가 최초 합격했어요. 그죠? 처음에 딱 합격하니까 안심은 되죠. 그죠?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최초 합했네. 라고 한숨은 딱 돌리는데 이게 가군도 최초 합, 나군도 최초 합, 다군도 최초 합이잖아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 등록을 하는데 대학 가서 봤더니 얘도 나하고 똑같은 학교 다니는 거죠. 너는 왜 여기 왔니? 그랬더니 나도 추합으로 붙었는데 너 추합 아니니? 이렇게 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죠. 나는 최초합인데 이 녀석은 나보다 공부를 못한 것 같은데 수능도 나보다 좀 좋게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 같은 달 다니지? 자존심 상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는데 뭔가 이제 찝찝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지원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추합을 많이 노리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추합을 노리고 지원을 해요. 근데 추합이 이 연세대학교 인문계 지난해 겁니다. 자, 경영학과 꼭대기에 있는 학과인데 111명 모집을 했는데 실제 선발은 118명까지 했네요. 수시에서 2월 되거나 아니면 인원 정도를 118명까지 뽑았는데 426명 지원해서 3.6대 1이었어요. 1차에서 118명 모집 선발 인원인데 거의 모집 인원의 그죠? 상당 한 90%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시 추합했어요. 100명. 그죠? 합격자에 100명이 빠져나오고 100명을 새로 뽑은 거예요. 2차로 또 24명 뽑았어요. 3차로. 그 밑에 뭐 경제도 만만치 않은 37 이렇게. 이런 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대로 갔겠죠. 그죠? 복수 합격해서. 근데 보시면 여기 식품 영양 뭐 이런 데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이런 학과들은 대학에 있는 거의 마지노선에 있는 바닥에 있는 학과거든요. 어떻게 이제 만만하니까 노려보겠다, 추합을 노려보겠다고 점수가 부족한데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거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냥 거기서 머뭅니다. 추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넣어놓고 예비번호를 기다리는 거죠. 받아서. 그죠?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이나 한 3, 4년치 좀 보셔야 돼요. 추합이 계속 그러니까 전과가 있고 추합이 발생했던 학과라 또 추합이 생깁니다. 추합이 안 생겼던 학과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과들을 보고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합을 노리자. 또는 그냥 한번 뭐 소위 말하는 질러보자. 이게 되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전기투자공학부는 보니까 넣어놓고 이게 5.28대 경쟁률도 당연히 높았네요. 한 번에 37명 빠졌어요. 11명 빠지고 계속 빠지네요. 3차까지. 그죠? 얼마나 행복해요. 예비번호 받아놓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도 보니까 만만한 학과가 하나 있어요. 실내 건축. 보니까 6명 뽑는데 바닥에 있는 학과 점수가 낮아요. 집어넣었어요. 그죠? 안 빠져요. 끝까지 안 빠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복불복인 상황도 많습니다만 그냥 더 지켜보시고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추합이 발생하고 예비번호가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게 있으면 그걸 계속 산정해 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추합의 인원들을 좀 잘 살펴보자 라고 해서 정시모집이 또 정시모집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추합에 대한 팁을 말씀을